대체할 수 없는 압도적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8월 7일 수요일 방송입니다. 오늘 아침에 오래간만에 출연 섭외가 돼가지고 아침에 오프닝 벨 라이브에 한번 출연을 해봤는데요. 굉장히 오래간만에 아침 방송을 나갔는데 1시간 방송인데 뭐 명앵커님도 계시고 뭐 하창한 본부장도 계시고 이렇게 방송을 해봤습니다만 3명이서 하니까 역시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하는 방송이 좀 지루할 수 있겠다 생각도 했는데 아침에 재밌게도 이렇게 방송을 잘 했고 또 막 이렇게 뭐 선글라스도 막 하고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저녁 방송이 특화된 정통 경제 방송으로서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왜 저녁 방송에 정통 경제 방송이라고 강조를 하는지 오전 방송 오프닝 벨 라이브 클립을 보시면 그 이유를 자세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정통 경제 방송을 표방하면서 열심히 하겠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등골 아빠님, 아침에 뵈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아침 방송 보셨으면 제가 왜 계속 정통 경제 방송을 표방한다 이야기를 하는지 아마 내용을 잘 아실 수 있겠죠. 보시면 압니다. 뭐 제가 설명드리긴 좀 어렵고, 네, 그런 분위기였어요. 네. 임누비 언니, 맞아요. 네. 보셨군요. 네, 한귀동님 다 보셨습니다. 그죠? 이렇게 보셨고요. 로진님, 오랜만에 글쎄요. 최근에 제가 이 댓글창에서 이게 이름을 좀 못 뵌 것 같은데 만약에 처음으로 댓글 다셨다면은 정확하게 아시네요. 레이저 시술 받으셨네요. 알고 계십니다. 서창민님 안녕하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프랑켄슈타인인가?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프랑켄슈타인 아니고 어제는 또 스타워즈의 다스베이다처럼 보인다 말씀도 주셨는데 여하튼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네 말씀 잘 주시고 맞습니다. 네, 서창민님 정통 경제 방송을 표방합니다. 그래서 더 좀 웃기지 않더라도 네 퀄리티 질적으로 승부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서울님, 둘 다 좋아요. 두 번 뵈니 좋습니다. 네,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시장 이야기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조금 답답해 보이시더라도 한 2, 3일만 좀 참아 주십시오. 제가 뭐 벗고는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좀 불편해 하실 것 같아서, 지난번 두어 번은 이렇게 계속 벗고 방송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장 분위기도 좀 그렇고, 저는 좀 답답하긴 합니다만, 벗고 하기가 조금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좀 답답하실 수도 있겠지만 목소리는 별 문제 없죠. 제가 지난주에 목감기가 걸렸는데 지금은 목소리가 거의 이제 회복이 됐습니다. 약도 이제 안 먹고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는 6.8포인트 정도 하락 출발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미국장이 올랐는데 왜 빠져서 시작했을까요? 여쭤보시면 우리나라가 최근에 일본장하고 한국장이 미국 시장을 하루 앞섭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종목들이 시간의 거래에서 뭐 급등락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미국장의 종목들의 시간에 관련된 종목들의 급등락을 우리가 장중에 반영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현재 기준으로 봐서는 일본장과 한국장이 미국 시장을 하루 정도 앞서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등과 관련된 종목들이 급락을 했죠. 시간외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아침에 마이너스로 일단 출발을 했어요. 더군다나 지금 장 출발하기 직전에 삼성전자가 일부 이슈가 좀 있었죠. 뭐 그 부분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관련된 로이터 통신의 기사가 뜨면서 일단 삼성전자가 상승 출발 보였어요. 그러면서 코스피는 하락 출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부터는 역시 오늘도 제약바이오, 역시 제약바이오 가운데서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라든지 비만이나 진단키트, 백신주들도 같이 동행하면서 오늘의 주도 섹터가 오전 중에 결국 제약바이오 쪽으로 쏠렸다. 그리고 셀트리온 관련된 뭐 큰 주식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큰 주식들, 리가겐 바이오 마찬가지로 큰 주식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도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원개발, 피팅, 밸브 이런 뭐 테마성이죠. 뭐 대왕고래 이야기가 또 나오면서 계속 반복돼요. 이런 것들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음원, 엔터, 뭐 음반 이쪽인데 오늘은 섹터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2분기 실적이 SM이나 하이브나 대부분 실적은 별로 안 좋았어요. 관련된 엔터주들의 2분기 실적은 컨센 하회가 나오면서 다소 좀 좋지 못했는데
왜 올라가느냐? 첫 번째로는 엔화 강세에 따른 뭐 여러 가지 부분들. 그러니까 상반기 대비 하반기가 일단 활동이 많아지는데 엔화 강세도 뭐 일본 시장이나 이런 쪽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실적이나 이익률이 참 좋아질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고요. 2분기 실적 바닥론이 형성되면서 일단 빈집 상태에서 엔터 음원 음반 쪽이 다시 한번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기와 의료 AI, 그리고 전력설비와 건설기계, 은행, 보험, 그리고 통신, 원전 등의 종목들도 강세를 보였던 것이 특징입니다. 자, 첫 번째 자료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료 보면 이게 이제 GDP 나우인데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GDP 나우에 예상 GDP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또 경기 침체를 가늠할 수 있다 봤는데 이게 아래쪽 보시면은 상당히 높게 나왔죠. 그래서 GDP 나우의 GDP에서는 2.9% 정도로 상당히 상향 조정됐습니다. 3분기 수정치인데요. 뭐 2분기가 2.8%보다 높은 수치인데 물론 GDP 나우의 이 수치는 지속적으로 변합니다. 중간중간에 변하는데 아무튼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가 이야기 나온 아래 공포가 제시된 이런 현재 장 분위기에서 GDP 나우가 제시한 3분기 GDP가 2.9%로 상향 조정되면서 경기 침체론을 완전히 꺾어버렸죠. 이런 것들도 일단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됐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메리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실업률이 아직은 낮은 편이고 허리케인 영향의 임시 해고 증가를 원인으로 언급을 했고요. 더군다나 이민자들이 급증하면서 모수가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실업률이 단기적으로 좀 올라갔다 말을 했고요. 더군다나 어제 제가 관련된 방송 중에 말씀드렸던 AI의 이익 우려에 대해서는 팔란티어라는 종목이 일단은 뭐 10% 이상 급등하면서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AI 플랫폼인 AIP의 AI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확인됐다라고 보면서 AI 캐펙스나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어떤 우려가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더군다나 엔비디아도 3.8%로 상승하면서 M7 하락 원인 중에 하나였던 AI 이익 전환 우려가 일부 해소되면서 빅테크주가 일단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침체 우려와 AI 우려 모두 완화되면서 주식시장 낙폭이 축소됐고 미국 시장은 10년물 국채금리가 3.9%대로 복귀하고 달러 인덱스도 상승하는 일단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코스피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등의 일부 종목이 장 시간 외에 급락 영향 때문에 미국 선물이 하락하자 장 초반 마이너스 출발을 했지만 외국인들이 선물 대규모 수매수에 이어지면서 상승 전환했습니다. 삼성전자, 헬스케어 업종 그리고 밸류업 등 상승하면서 시총 상위 대형주들이 반등을 주기 시작했고요. 8월에 순매도 일관 지속하면서 하방 압력 보유했던 외국인들이 오전 기준만 봤을 때 선물을 11,000계약 이상 대규모 수매수를 보였습니다. 오전 기준 그렇다는 거고요. 종가 기준을 봤을 때는 선물의 수매수 규모를 상당히 또 많이 줄이면서 경계감을 표시했죠. 삼성전자는 장전에 HBM3 8단 테스트 통과 관련된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회사가 또 사실을 부정했지만은 기대감과 저감에서 유입되면서 장중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4% 정도의 상승폭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대표 수혜주로서 언급이 되고 있고 미국 대선 리스크가 적다는 점에서 섹터 강세가 이어졌고요. 오늘은 거의 대장 섹터로 볼 수 있었죠. 셀트리온은 엄청난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셀트리온 제약, 리가캠 바이오, 알테오젠까지 괜찮았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ABL 바이오라든지 바이오 섹터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좋았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최근에 마이코 플라즈마 폐렴이라든지 일부 오미크론 변이 변종 관련한 진단 키트, 여러 가지 부분 백신 이런 종목들까지도 상당히 반등을 주는 모습이 여전히 이어졌다 볼 수 있겠고요. 화장품 같은 경우는 아모레퍼시픽이 2분기 실적 예상치 대폭 하회하면서 업종 전반 투심이 부진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20% 이상 급락을 했고 그 다음에 OEM, ODM사가 좀 많이 빠졌고요. 다만 오늘 CNC 인터내셔널 등 관련된 실리콘투도 장중에 괜찮았고 그래도 펌텍 코리아 이런 인디 브랜드, 중소 브랜드들은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오히려 보였다는 점에서 주가 부분들이 차별화되고 있는 모습이 역시 보입니다. 말씀드렸던 CNC 인터, 그 다음에 아이패밀리 SC, 펌텍 코리아 이런 종목들도 견조한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아모레퍼시픽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대왕고래 관련해서는 기사로 접하셨기 때문에 그냥 보시면 넘어갈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패닉 진정된 이후에도 아모레퍼시픽이나 LNF 등의 실적 쇼크가 나온 업종이나 종목들은 여전히 두드려 맞는 모습이 극단적으로 나오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뭐 자사주 1000만주 매입과 소각 관련된 이슈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카카오뱅크도 밸류업 자율공시 예정 등으로 일단은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이나 보험 그런 종목들도 아직은 좀 살아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코스닥은 실적에 따라 업종별 수익률이 차별화되고 있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나 코로나19 재유행 소식, 그리고 셀트리온의 호실적 등 일단 호재에 제약바이오주가 역시 시장을 끌고 나갔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카카오게임즈, LNF 등의 실적 예상치 하회하는 종목들은 좀 힘들었고, 동해가스전, 정부 동해가스전 시추 물리검증 계약을 했다, 이런 소식, 그리고 엔터주 같은 경우는 하이브가 실적이 좀 아쉬웠는데 분기 매출로는 최고치다, 하반기가 좀 좋아질 것 같다, 전반적으로 엔터 음원 음반이 2분기 바닥론이 좀 되기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면서 엔터주가 빈집에서 일단은 상승으로 좀 돌아서는 상승폭이 있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핵심적인 이슈는 뭐였을까요? 시장이 장중에 코스피가 70포인트 이상 올라왔는데요. 이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면 장중 시장의 강한 반등을 이끈 것은 역시 일본의 반성문입니다. BOJ의 반성문 나올 줄 알았어요. 예. 한번 맞을 때가 됐죠. 그래서 역시 11시경에 일본 BOJ의 반성문이 이야기됐습니다. 자, 우치다 BOJ 부총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이 불안정할 경우에는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습니다. 당분간 완화 조치를 유지할 것이라는 발언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이 불안정하죠. 지금 본인들이 너무 급하게 올린 거 아니냐, 이렇게 문매를 맞다 보니까 반성문을 쓴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미국 금융시장이 불안정할 경우에는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반성문을 이야기한 거죠. 이러다 보니까 자, 그 다음 표를 보여주세요. 그 다음 표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달러 엔 환율이 확 바뀌죠. 141엔대까지 갔던 환율이 147엔대까지 올라갑니다. 147.9엔대까지 완전히 확 바뀌어버립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달러 엔 환율이 거의 2% 가까이 급등했고, 엔화 약세죠. 이러면서 일본 시장과 한국 시장 국내 상승폭이 더욱더 확대되는 이슈가 이것 때문에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반성문 쓸 줄 알았습니다. 자, 다만 오후장 들면서 달러엔이 다시 147.9엔대까지 움직였던 달러엔이 엔화가 약세가 좀 재차 진정되면서 약 146엔대로 다시 이제 좀 돌아섰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선물 순매수 규모를 대폭 축소시키면서 상승폭을 축소 마감하면서 조금 아쉬운 모습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업종별로는 화학업종 제외한 전업종 강세였는데, 역시 의료종밀, 의약품, 통신업, 보험, 전기가스업 등 순으로 상승했고요.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일부 반도체 소부장들 상당히 강한 모습으로 보였고요. 그리고 SK 업종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의 2분기 매출, 분기 사상 최대치 경신하면서 강세였고, SD바이오센서, 한올바이오파마 등도 강세였고요. 엔터 업종은 하이브가 2분기 역대 최대 분기 매출 발표했는데, 실적단은 이익단은 좀 아쉬웠습니다. 분명히 가이던스 하회했고, SM도 마찬가지인데, 전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엔화 강세, 그리고 2분기 바닥론 모멘텀으로 추정되고 빈집이었기 때문에 일단 엔터 미디어 쪽, 음원 음반 쪽이 일단 반등세가 나왔다 볼 수 있겠고요. 아모르지나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 등은 동반 하락하면서 업종 하락을 견인했습니다. 코스닥은 바이오, 제약 등 업종 강세 지수 상승했고요. 오락문화, 의료정밀기기, 제약 등 강세 보였고, 반면 금융업종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침체 공포에 미국의 S&P 500 빅스가 67인가요? 65인가요? 엄청나게 올라갔었는데, 이게 과거의 역대 최고치 이후로 하면 두 번째 정도까지 올라갔던 것 같아요. 이 빅스 지수가 현재 27.7까지 굉장히 하향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낙폭 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 유입이 되지만 일단 옥석가리기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섹터나 종목 중심으로 상당히 차별화되고 옥석가리기가 지금 되고 있다. 여전히 굉장히 힘든 구간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다. 종목을 잘 골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도 관련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영향이 일부 좀 약간 남아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절반 이상은 진행됐다. 그래서 일정 부분 넘어갔다고 보는 분도 있는데, 일단 아직은 약간의 영향이 잔존되어 있고요. 미국의 CPI, 그 다음에 엔비디아 실적 등의 8월 내에 변동성이 확대될 변수도 아직은 좀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멈님, 에인젤님이 부장님 저를 좀 놀리셨나요? 제가 다 못 보고 있는데, 예, 뭐 어떻게 놀리셨는지 모르겠지만 다 받아들입니다. 뭐 욕을 하시더라도, 네, 뭐라고 뭐 욕을 하시더라도 방송을 보고 계시다는 게 중요하죠. 욕하면서 보는 게 더 찐 매니아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잘한다 잘한다 해주신 것도 더 감사하고 힘을 내는데 욕하면서 또 분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거든요. 욕을 하시면서 계속 본다는 것은 안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자, 블룸버그 통신입니다. 자, 이겁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세 주식 모두 베팅하는 헤지 펀드들이 3월 이후에 가장 빠른 속도로 지난 월요일 날 블랙 먼데이에 개별 주식들을 사들여서 수개월간 이어진 매도 열풍을 반전시켰다. 그러니까 그날도 자, 글로벌 헤지 펀드들이 바이 더 딥을 한 겁니다. 월요일 날. 그래서 바닥을 본 것 같아요. 일단은. 자, 그래서 그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보여드리면 이겁니다. 자, 이게 엄브레라 리서치에서 보여주신 건데요. 자, 8월 5일 미국 시장이에요. 위쪽에 보시면 이게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고요. 아래쪽이 미국의 기관 투자들인데 결국은 장 시작한 이후에 미국 시장에서 1시간 동안 개인들이 매도가 완전히 집중됐죠. 미국의 블랙 먼데이 쪽에 완전히 집중됐는데요. 자, 그 뒤에 장 마감으로 갈수록 기관 투자들의 매수가 점점 증가되는 게 보이시죠? 개인들이 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 날 바이 더 딥으로 개인들이 미국 시장에서도 털렸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바이 더 딥이 역시 왔고 일단은 기본적인 바닥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 뭐 본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도 예, 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렇게 보시고요. 김재영님, 예, 너무 힘들어 하시면 죄송합니다. 네, 어떤지 모르시겠는데요. 그래도 욕하면서 보시면 되겠죠. 네네, 그렇습니다. 괜찮아요. 네. 그리고 유한타증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방송 중에 그 코멘트가 좀 나왔었는데, 엔캐리 청산 관련 코멘트를 좀 해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데요. 엔캐리 자금의 프록시로 활용되는 엔화 투기적인 순매도 포지션이 7월 초에 약 18만 4천 계약 정도로 역대 2위 규모까지 왔다고 합니다. 근데 현재 전일 기준 7만 3천 계약으로 급감을 했다고 해요. 거의 절반보다 더 빠졌네요. 7월 초 18만 4천 계약. 근데 현재 엔화 투기적 순매도 포지션이 현재 7만 3천 계약으로 급감을 했죠. 그러니까 엔캐리 청산이 일부 발생했다는 의미인데, 자, 미국과 일본의 통화 정책이 역차별화되고 엔화 조달 비용 상승했다는 엔캐리 포지션이 축소는 당연히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엔캐리 자금의 향방은 추적이 사실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운용 대상, 그러니까 글로벌 주식이냐, 채권이냐, 부동산이냐, 원자재 등이냐, 이게 너무 많고, 운용 전략도 만기 보유냐, 중도 청산이냐, 페어 트레이딩이냐, 변동성 전략이냐,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세부 내역도 집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엔캐리 자금의 방향은 사실 추적이 불가능한데, 다만 참고할 만한 데이터를 본다면 이겁니다. 엔화 투기적인 순매도 포지션이 확대된 2021년 1월 이후에 일본의 대외증권 투자 1위는 어디냐면 미국입니다. 약 16조 3천억 엔, 이 정도죠. 미국 본토에 투자했을 거 추정되는데 대외증권 투자 1위가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엔캐리 투자 관련된 엔캐리 트레이드 관련해서 발작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미국이 1위였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6조 3천억 엔입니다. 근데 2위는 케이맨 제도입니다. 이게 5조 1천억 엔 정도 되거든요. 헤지 펀드 자금으로 글로벌 자산에 재유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 그러면 미국은 발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엔캐리 트레이드 관련해서 한국은 오히려 마이너스 5,366억 엔 순매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캐리 자금이 그렇게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국은 예탁원에서 외국인 국적별 수급이 집계되는데 2021년 1월 이후에 한국 증시 순매수 금액은 케이맨 제도가 마이너스 4조 6천억 원, 일본도 마이너스 1조 3천억 원, 즉 한국의 경우에는 엔캐리 청산에 따른 수급 부담이 크지 않다. 안 들어온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시장을 놓고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때문에 빠져나간다 이런 이야기는 안 맞다는 겁니다. 틀리다는 이야기예요. 논리에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그렇기 때문에 자금 추적을 해보면 미국 시장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한국 시장을 놓고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망한다.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자, 그런 것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유한타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릴게요. 이건 KB증권의 자료인데요. 자, 이겁니다. 자, KB증권에서 자, 모르면 그냥 시킨 대로 하지 이런 이야기인데 뭐 그렇게 코멘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테일러 룰
관련된 적정금리, 우리가 이야기하는 테일러 준칙 있잖아요. 테일러 룰 관련된 지난 2분기 기준 적정금리는 3.8에서 4.7%, 중간값은 4.25%로 테일러 준칙에 따른 적정금리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근데 현재는 5.5%잖아요. 그러면 테일러 준칙에 따르면 이미 25bp씩 5번 정도 인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테일러 준칙에 따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금리 인하가 좀 늦은 감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뭐 KB증권에서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좀 재밌어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기관별 9월 금리 인하 전망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상당히 좀 각 IB마다 다 다릅니다. 예. 그래서 20곳의 기관들은 평균적으로 9월 달에 50bp 인하를 점치고 있고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3번의 FOMC 미팅 9월, 11월, 12월에서 각각 25bp씩 인하해서 총 연간 75bp 인하를 기본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9월에 50bp 인하율이 약 65%좀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경기 침체 지표가 안 나왔거든요. 서비스업 지표라든지 그 다음에 패드워치에 뭐 이런 부분들 포함 한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 GDP Now 이쪽에서도 역시 2.9% 3분기 GDP가 올라간다고 보고 있으니까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트레이더들과 기관의 비율에 살짝 괴리가 있는 것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좋고, 그냥 이렇게 너무 경기 침체에 뭐 매몰돼서 50bp 올려버리면 오히려 시장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건 경기 침체를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침체가 아니라 뭐 경기가 완만하게 슬로우하게 다운되면서 인플레는 잡히는, 이게 가장 좋기 때문에 그냥 뭐 순서대로 25bp 정도 올리면서 뭐 경기에 대한 뭐 자신감 이런 것들 비춰지면 오히려 시장이 안정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언블레이드 리스크 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언블레이드 리스크 쪽에서 자체적으로 좀 만드신 자료 같은데 좀 제가 보기에도 의미가 좀 있어 보여요. 이 표가 뭐냐면, 자, 어제 같은 경우에 전일 종가가 급락이 발생했던 8월 5일날 당일날 월요일날 고가 대비 어제 종가, 그러니까 반등을 줬을 때 어제 기준으로 종가가 8월 5일 고가 대비 높은 종목입니다. 그만큼 회복력이 강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8월 5일날 월요일날 급락했을 때 고가보다, 그날 고가보다 어제 반등 주면서 그 고가를 치고 올라왔던, 굉장히 반등폭이 강했던 종목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급락일 고가를 돌파한 종목이 사실은 힘이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주도주로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저도 공감을 해서 이런 부분들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면은 상장 종목 중에 83개 종목 위에 조건에 해당되는데, 뭐 주요 테마별로 분류해 보면 역시 전력기기, 그다음에 화장품,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IT, 조선, 바이오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중심으로 종목들이 좀 나와 있기 때문에 8월 5일 월요일 추락하는 날 고가 대비 8월 6일 날 반등 나왔을 때 그 고가를 뚫고 올라가는 종목들, 복원력이 엄청나게 좋았던 종목들이 아마 뭐 조금은 선도를 할 수 있는 대장주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급적으로나 힘이 굉장히 좋았다.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봐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 중심으로 보시면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바이오 쪽이 특히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쭉 보이잖아요. 조선도, HC 현대중공업도 보이고요. 뭐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의미 있게 좀 보셔야 돼요. 현대일렉트릭 뭐 제일 위에 보시지만 오늘 8% 넘게 급등했잖아요. 뭐 전력기기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고, 아이패밀 SC 뭐 이런 종목들도 괜찮았고요. 뭐 종목들도 쭉쭉 나오시면 이런 것들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섹터별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크로 지표 이야기는 여기까지 끝내고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역시 뭐 반도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자, 다음 사진을 헤드라인 좀 보여주십시오. 로이터 통신 이야기인데요. 로이터 통신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따르면은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쪽에 5세대 고대역 HBM인 HBM3 이 8단에 대한 콜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일단 단독 보도로 냈습니다. 항상 최근에 뉴스 기사 중에 단독은 좀 굉장히 우리가 조심을 하는 쪽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나오고 있고, 공급 계약을 바로 한 건 아닌데 4분기에 공급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기사는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5세대 HBM 12단, 그러니까 HBM3 이 12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테스트가 진행 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아마 이 로이터 통신이 아마 콜 테스트 실패했다고 아마 기사를 썼던 창구 같아요. 그래서 그때 삼성전자 급락했죠. 뭐 그런 것들이 있었던 약간의 문제의 어떤 뭐 데스크라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오늘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와 삼성전자 측이 로이터 논평 요청에 뭐 답변을 그렇게 내놓지 않은 상태였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계속 노력 중에 있다. 아직까지 테스트 중에 있다라고 삼성전자가 오늘 또 기사를 냈죠. 왜 이렇게 삼성전자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자꾸 긁어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굳이 꼭 이럴 필요가 있는가? 예, 삼성전자가 공식 발표를 하면 기다리면 되는데 꼭 이다 아니다 이야기를 계속 내면서 스크래치를 왜 내는지 좀 답답은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요. 역시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TSMC가 모건 스탠리가 탑픽으로 선정을 하고 주식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역시 유지했고요. 엔비디아도 어제 3.8% 가까이 올랐고 TSMC 5%, 브로드컴, ASML 등등도 주가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 소부장까지 좋았는데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트렌드 포스 이야기입니다. 자, 트렌드 포스 이야기가 이렇게 디램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annual revenue 관련된 부분에서 역시 디램 인더스트리 관련된 부분에서 25년까지 디램이 역시 레비뉴가 굉장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죠. 가파르게 24년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표입니다. 엔비디아의 새로운 B200A OEM 대상 고객 대상으로 나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트렌드 포스에 따르면 25년도에 고급 GPU 출하량이 약 55% 이상 성장할 것으로 이야기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엔비디아가 B200A를 위해서 B100을 취소할 것이라는 소문에도 불구하고 트렌드 포스는 엔비디아가 24년 하반기에 B100과 B200을 모두 출시할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에 크게 차질이 없다고 본 것 같고요. 엔비디아는 이렇게 그 대규모 빅테크 CSP 고객을 목표로 하고 있고 엣지 AI 어플리케이션 중점으로 다른 기업들 고객을 위한 축소형인 B200A도 지금 계획 중에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 B200A도 같이 나간다는 거죠. 약간 이렇게 기능이 조금 낮은 그런 곳인데요. 이런 것도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렌드 포스는 엔비디아가 코어스 L의 생산 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B100과 B200을 수요가 높은 CSP 고객에 우선적으로 제공할 것이고 출하는 2024년 3분기 이후에 시작될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코어스 L의 수요 및 대량 생산 문제를 고려해서 아마 엔비디아는 B200A를 다른 기업 고객을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 뒤로 나가게 되겠죠. 여기 보면 B200A가 언제 나갑니까? 25년 1분기 정도에 나가는 걸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시면 역시나 크게 생산 차질에 관련된 부분에서 엔비디아의 문제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제한적이거나 문제가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도 미래에셋증권에서도 엔비디아 신제품 출시 지연 우려에 대한 의견이라 해가지고요. 반도체 업종에 대한 현 시점 보유나 비중 확대가 적합하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를 비롯한 글로벌 칩 메이커나 국내 HBM 제조사 모두 이런 의견에 적당하게 적합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부분에서 빠르게 임박할 실적 발표가 엔비디아의 차례인데 아마 해당 콜에서 견조한 실적과 가이던스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고 일부 매출액이 이연될 가능성도 있지만 이것을 빅테크나 AI 사업자들의 구조적인 투자 기조 위축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지금의 과도한 하락은 불확실성을 일단 피하고자 하는 투자 심리의 반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코어스 L 관련된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블랙웰 라인업 공급 지역 이슈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수의 매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B100부터 신규 적용될 예정이었던 TSMC 코어스 L 패키징 수율 이슈와 B100의 단일 GPU 대신 CPU 통합 모델인 GB200의 전략적 비중 확대를 위한 코어스 L 캐파 밀어주기 그리고 두 개의 GPU 다이의 연결용 로컬 인터포저 부분의 설계 이슈라든지 코어스 L 기반 NVL 락 시스템의 냉각 효율 이슈 등이 주요 원인으로 최근에 주가가 빠진 이유로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상기 의혹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별 문제 없이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극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리포트가 제가 A4 용지로 한 두어 장 정도 이렇게 미래에셋증권의 그 리포트를 요약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3프로TV 신의 자료실 앱에 들어오셔서 신의 자료실 보시면 미래에셋증권의 엔비디아 관련된 품질 이슈 이 관련된 리포트를 한 두어 장 정도 A4 용지로 제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 자료를 원고를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참고를 좀 해보시고요. 상당히 좋은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반도체 관련된 우려, 엔비디아 특히 관련된 지연 우려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포지셔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풀어놓은 자료니까 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가 로젠블릿이 엔비디아 매수 등급을 그대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 $200를 그대로 재확인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에 대한 뭐 투자 등급 하향이라든지 목표 주가 하향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100도 깨졌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우려가 있었는데 역시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섹터는 역시 제약바이오입니다. 하나증권에 또 보고서를 냈기도 했고 오늘도 역시 금리 인하 기대감에 가장 섹터 가운데 핫한 섹터로 유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현금 창출 능력이 부재하나 미래 수익에 대한 가능성이 있고 이를 현가화해서 가치평가가 이루어지는 신약 개발 사업의 특성이 있는데 이 제약바이오가 이 단기적인 변동성에 휘둘리기보다는 일단 지금 현재 중장기 방향성에 집중을 할 시기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금리는 당연히 뭐 기업들의 자금 조달의 비용을 높이겠죠. 그래서 당장 수익을 못 내고 미래 가치 현금을 땡겨오는 그런 섹터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가 있었지만 9월과 10월에 미국, 한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근본 8월 내로 FDA 승인 여부가 결정되는 예를 들어서 뭐 유한양행, 오스코텍 이런 종목들 렉나자가 국내 기업들의 신약 개발 기대감을 또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코멘트를 했고요. 섹터 내에서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결국 50주 신고가를 뚫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오늘 급등을 하면서 실적에 대한 하반기 성장에 대한 각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표를 보시면은 대형주의 영업이익 비중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면은 제약바이오 가운데 제일 아래쪽에 짙은 녹색이 셀트리온 그룹 영업이익이고요. 그 다음에 약간 하늘색 같이 보이는 게 삼성바이오 영업이익이거든요. 그래서 대형주 영업이익 비중이 기존에 전체 기타 영업이익에 대해서 전체 총괄했을 때 영업이익 비중이 22년도에는 34.2%였지만 23년도에는 77.5%까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그룹의 영업이익이 거의 77%까지 전체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죠. 거의 80% 가까이 차지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삼성바이오라든지 셀트리온의 주가의 움직임이 충분히 설명이 되는 분위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영업이익 비중이 상당히 많이 대형주 중심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부분을 설명하는 거고,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코스닥 150 헬스케어 시가총액 탑10의 종목 집중도입니다. 보니까 역시 시가총액도 탑10이 결국은 다 끌어올리는 거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헬스케어가 결국 알테오젠이나 뭐 리가켄 바이오 이런 종목들 등등이 올라가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코스닥 150 헬스케어 시가총액 가운데 상위 10개사가 이렇게 시가총액 비중이 오른쪽 보시면 그 막대 그래프 보세요. 엄청나게 시가총액 비중이 올라가고 있죠. 이래서 시가총액 비중이 차지하는 것들이 과거에 2018년도에 신라젠과 HLB, 메디톡스가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높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시총 상위 제약바이오 쪽이 상당히 선전하고 있고 주가에 대한 시가총액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코스닥 150 헬스케어 시가총액이 코스닥 전체에서 시가총액 차지하는 비중인데 과거에 2020년도에 16.3% 정도가 뭐 꼭지였다고 보고 있고 최근에 2019년부터 돌려보면 거의 한 5년 정도를 돌려보면 16.3% 정도가 헬스케어의 시가총액이 전체 코스닥에 관련해서 16.3% 정도가 꼭지였는데 이게 23년 뭐 후반기 이렇게 접어들면서 7.5% 정도로 거의 반토막이 났었습니다. 근데 지금 17.9%까지 과거의 2020년도를 뚫고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코스닥 시가총액에서 지금 코스닥 전반적으로 헬스케어 150 관련된 시가총액이 역시 역대 최년 5년 내에 역대 최고치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바이오의 강세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나타내면서 뭐 유한양행, 그다음에 ABL 바이오, 유틸렉스, 한올바이오파마, 앱클론,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올라왔고요. 시총 2위인 알테오젠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주가들이 올라왔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재밌는 표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 표 보여주십시오. 자, 그래서 바이오 더 갈 거냐? 뭐 아니면 지금 섹터로 우리가 반도체를 더 봐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엄브레리스 쪽에서 지금 이게 추정 관련된 이야기를 좀 주시는 자료인데 재밌습니다. 이게 자, 바이오와 반도체의 상대 강도입니다. 업종의 상대 강도. 자, 위에 보시면은 반도체와 바이오의 상대 강도인데 자, 이 빨간색 지표들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IT 반도체가 우위인 거고 하락하게 되면 바이오 우위입니다. 그게 쭉 선을 그어보면 23년도 초기부터 현재까지 한 1년 정도의 선을 그어보면 자, 반도체가 꽤 많이
예, 빠져 있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바이오가 우위죠. 근데 위에 차트만 놓고 보면 어느 정도 왔나? 그러면 바이오가 더 갈 것인가 아니면 반도체가 더 갈 것인가? 과거 추세대로 좀 꺼보면 자, 그러면 바이오를 조금 줄이고 반도체를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밑으로 보시면은 역시 밑에 것도 빨간색이 상승하게 되면 반도체 우위고요. IT 반도체 우위고 하락 시에는 바이오 우위입니다. 이게 2018년도부터 이게 줄을 그어 주셨는데 위에 거는 23년 4월부터 줄을 그은 거고 아래 거는 2018년도부터 줄을 그은 것인데 이 보면 자, 바이오 우위가 조금 더 나타날 수 있겠네. 과거의 저점까지 내려가려면 자, 상대적으로 바이오가 조금 더 예, 반도체 대비 조금 더 상승 우위를 보이면서 가게 되면 아, 그러면 반도체를 좀 사야 되는 구간이 좀 올 수도 있겠구나. 자,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추세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와 바이오의 상대 강도를 놓고 이렇게 비교를 좀 해본 표인데 재밌는 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023년 기준으로 본다면은 한 1년 정도 놓고 봤을 때는 예, 반도체 바이오 강도가 어느 정도 바닥권까지 왔기 때문에 자, 바이오 롱 바이오 숏, 뭐 반도체 롱,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바이오 강도가 조금 줄어들면서 반도체 강도가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모습까지 반도체가 빠졌다 볼 수도 있고 아래쪽을 보신다면 2018년도 이후부터 놓고 보신다면 바이오가 좀 더 상대적으로 반도체보다 조금 더 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조금 더 내려가고 예. 바이오가 좀 더 강하고 반도체가 좀 더 약세가 이루어지다가 조금 더 그게 이루어지면 반도체를 사야 하는 구간이 또 올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재밌는 차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투자를 할 때 이제 섹터가 변하는데 근데 하반기에는 여전히 금리 인하에 대한 수요의 기대감 때문에 바이오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말들이 아직은 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대선 관련해서도 바이오가 조금 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에서 좀 벗어나 있는 섹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바이오에 대한 부분들이 역시 조금 더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심리가 좀 더 강한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라라님, 부장님 숨 한 번 쉬세요. 힘드시겠어요. 제가 이제 마스크도 끼고 이렇게 방송을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피부로 숨을 쉬거든요.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래퍼 마이 뷰티풀 엔젤님 예 래퍼로 말씀 주시니까요. 제가 근데 랩은 잘 못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뭐 그런 뜻까지 넘기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이제 이것도 바이오의 약간의 좀 확장 버전인데요. 진단키트나 백신, 마이크로플라즈마, 폐렴주인데 이게 뭐 계속 갈 수는 없겠죠. 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뭐 윗꼬리를 달기도 하고 이래서 약간 좀 부담스러운 가격 상승이 좀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래서 이거는 지난주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제가 마스크 끼고 있으면서 뭐 저는 오미크론 변종 바이러스 아니고 이렇게 코로나 아닙니다.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뭐 내과나 이비인후과 가면 역시 관련된 어떤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 기사들도 이렇게 뭐 약국에 지금 진단키트를 또다시 많이 산다 이런 기사도 나오긴 합니다만 주가가 꽤 올랐어요. 지난주 후반부터 주가들이 꽤 움직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금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계속적으로 이제 치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잘 하고 있죠. 선전하고 있는 파리 올림픽에 대해서도 일부 선수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또 받고 있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올림픽에서 최소 한 40명, 그러니까 40명 정도의 선수가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많이 몰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조금 또 코로나가 조금 더 창궐을 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이 분위기가 코로나뿐만 아니라 뭐 100일에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이런 감염병도 동시에 확산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은 우리가 뭐 주식을 떠나서도 개인적으로 약간 조심하실 필요는 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도 일단은 조금 참고를 하시고, 근데 이제 진단키트나 뭐 바이오 이런 관련된 이런 뭐 관련해서 이렇게 폐렴 관련주라든지 뭐 이렇게 진단키트, 백신 뭐 이런 테마성 주식들이 꽤 올랐다. 지난주부터 꽤 올랐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신규로 좀 진입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는 가격 구간까지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렇다. 이렇게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좋은 주식, 그러니까 뭐 삼성바이오든 뭐 셀트리온이든 아니면 리가켄 바이오든 아니면 유한양행이든 녹십자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종목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알테오전도 마찬가지고 정상적으로 좋은 주식을 사도 되는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 주식은 조금 경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오늘 뭐 반도체가 좋다 보니까 뭐 전력 설비와 전선주도 굉장히 좋았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헤드라인 보여드리면 이겁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현지 전력망에 22억 달러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결국은 DOE라는 곳인데요. 여기가 미국 에너지부입니다. 여기에서 기상이변으로부터 전력망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비용을 절감해서 전력 부하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추가 용량을 창출하기 위한 자금을 투입한다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인프라 부양안의 GRIF, 그립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죠. 이게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는 거고요. 이번 연방정부 투자로 민간 투자를 포함하면 약 100억 달러 정도의 효과를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13기가와트 규모의 전력망 확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력 설비를 위한 전선 관련된 종목이 굉장히 좋았고, 역시 대장주인 HD 현대일렉트릭이 상당히 좋았고요. 재룡산업이나 여러 가지 서전 기전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조선업인데, 역시 최근에 조선업도 방산주, 조선업, 바이오 이렇게 상당히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조선업이 약간 조정을 받았던 시기는 아마 8월 중에 파업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약간의 우려가 되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은 적도 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최근에 조선업에 대한 경기 흐름은 상당히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분석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투자증권에 이제 이야기를 보고서를 냈는데요. 자, 첫 번째 자료 보여드리면, 선가 주도의 업사이클은 장기화될 거다 봅니다. 과거에 2002년부터 2007년까지는 뭡니까? 신조선 발주량이 엄청나게 뛰어 올랐죠. 그리고 성과 지수도 그때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양적인 확장이 되면서 굉장히 올라왔던 시기였고요. 지금 24년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신조선 관련된 발주량은 계속적으로 조금 서서히 빠집니다. 빠지고 있는 국면인데 선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은 양적인 확장 없이 선가를 높여가면서 만들어야 되는 호경기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선가가 역사적인 고점을 계속 경신하면서 장기간 우상향할 것으로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지금은 계속적으로 성과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이렇게 발주를 굉장히 줄이면서 가격을 계속 올리는 그런 전략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2000년대에 나타났던 슈퍼 사이클은 역시 이제 발주량이 많고 성과도 올라가고 그런 슈퍼 사이클인데, 다른 점이 있다면 조선사들이 건조 캐파를 늘리기 위해서 투자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슬롯을 많이 늘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좀 줄여가면서 가격을 올리는 거죠.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릴게요. 톤 마일이 유례 없이 급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 해상 물동량 증가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역시 톤 마일이 유례 없이 급하게 검은색 실선 보시면 굉장히 강하게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 표 보이십시오.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자, 운임이 좋을 때 신조 발주량은 확실히 증가하게 됩니다. 같이 동행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회색 음영으로 되어 있는 부분 보시면 파란색 실선은 굉장히 많이 튀어올랐지만 검은색 실선이 확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2021년도부터는 2, 3년째 슬롯이 소진되면서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건조 캐파를 늘리지 않고 오히려 장납기, 굉장히 긴 장기 납기 위주로 제한적인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가가 계속 올라간다. 그래서 이런 사이클이 굉장히 장기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가를 부담하는 고객은 동일한 물동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더 많은 배를 동시에 투입하는 선주들이지만, 선주사들이 높아지는 선가를 부담할 수 있는 해운 업황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선가가 올라가면서 조금 더 장기 호황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선주 같은 경우는 후판 가격이 하반기에도 조금은 하향 완전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후판 가격 계약이 하향 완전화되면서 수익성도 좋아지는 그림, 이런 것들까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약간의 테마성이니까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쿠팡이 분기 매출 첫 10조 원 돌파 소식성에 종합물류주가 상승을 했는데요. 역시 이제 2분기 매출이 10조 357억이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습니다. 역시 티몬과 위메프 관련된 사태가 쿠팡 쪽으로 조금은 반사익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적자 전환을 2분기에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쿠팡으로 좀 쏠린다는 부분은 이미 이제 좀 종합물류 관련된 종목들이 반영을 하고 있는데 이미 주가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쿠팡이 7일부터 유료 멤버십 쿠팡 와우 회원 기준 올 회비를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1%나 급하게 인상을 합니다. 아마 실적 개선을 위해서 그렇게 급하게 인상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반발이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쿠팡 회원들이 빠져나갈까? 아니면 이걸 다 용인하고 그냥 쓸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변수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KCTC라든지 그 다음에 STX 그린 로지스 동방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쿠팡 관련된 종합 물류 테마는 이미 주가들이 꽤 많이 선반영돼서 올라왔다는 점 유의를 좀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역시 로봇과 AI 쪽인데요. 현대차 그룹이 올해 웨어러블 로봇 대량 생산 소식이 전해지면서 로봇과 AI 관련주들이 일단 올라왔습니다. 12월 달에 국내 공장에서 산업용 웨어러블 로봇인 엑스블 숄더를 수천 대 생산할 계획으로 전해지면서 일단 이게 2019년 전담 조직 설립 이후에 테스트용이 아닌 본격 생산에 돌입한다 이렇게 이야기되면서 결국은 로봇과 AI 관련주들이 일단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EU가 75조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재건 금융지원 개시를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건설기기와 그 다음에 재건 관련주로 되는 종목들이 일부 움직였고요. 마지막으로는 정부의 대왕고래 프로젝트 탐사 시추 관련된 물리 검증 단계 돌입 소식 이런 것들이 이야기되면서 관련 테마주로서 주식들이 일부 움직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도 하면서 관련된 섹터들 준비한 것은 다 끝냈고요. 말씀드렸지만 조금 이렇게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들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불편하시면 욕을 하시면서 보십시오. 예, 그러시면 됩니다. 많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욕을 하시든 칭찬을 하시든 응원을 하시든 다 좋습니다. 그래서 많이 봐주시고 또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내일도 웃으면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See you!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